6월 8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다시 한번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죠. 검찰은 옛 미래전략실 문건 등 물증을 통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다, 이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6시간 넘게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데 심사가 끝나면은 이 부회장은 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피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최 반장 발제 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강재훈 반장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갔다 왔다는 얘기네요. 네, 어디 다녀왔습니까?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들이 4차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이로써 등교 개학이 미뤄진 지 99일 만에 모든 네.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한 건데요. 네. 하지만 수도권 코로나 확산으로 오늘도 517곳에서 등교가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완전체가 된 등교 개학의 실태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좀 들어보고요. 네. 외교안보 뉴스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남북이 함께 개성에 설치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불통 사태를 빚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남북은 오전 9시와 오후 5시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해왔는데요. 네. 오늘 오전에 우리 측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전 9시에 전화를 안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 폐쇄를 공언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일환인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오후 5시에 전화통화가 이뤄졌는지는 잠시 네. 후에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5시 4분 39초네요. 네. 그러니까 5시에 통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속보로 확인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회의 시작하죠. 네. 갑시다. 네, 첫 번째 여당 발제에서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의연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 관련한 언급을 했고요. 지난 주말에 또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또 안타까운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이제 정의연 관련 언급을 했으니까 저희가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인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17분의 할머니만 우리 곁에 남아 계십니다. 너나 없이 위안부 진실의 산증인들입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가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참혹했던 삶을 정언하고 위안부 운동을 이끌어 오신 것만으로도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엄합니다. 30년간 줄기차게 피해자와 활동가들,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은 결과 위안부 운동은 세계사적 인권운동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결코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시민운동은 시민의식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 논란은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이나 행태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여성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헌신한 위안부 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도전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논란과 시련이 위안부 운동을 발전적으로 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도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시민단체들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시민운동의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의연 관련 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언급을 제가 들어봤고요. 충분히 들었으니까 제가 다시 다 정리할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돌아볼 계기가 됐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 또 기부금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라는 또 정부 차원의 대책을 얘기함과 동시에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 반장이 서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2017년 2월이죠.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이번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입니다. 검찰은 물증을 많이 확보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이 부회장 측은 불법이 없었고 구속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한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이 보시는 그래프 2017년부터 최근까지 그야말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최저점을 찍었다가 6개월 만에 급등해서 또 상한가를 치는 등 만약 이게 주식이라면 등락률을 종잡을 수 없어서 불확실성이 커 보이는 주식인데요. 자, 주식은 아니고요. 세로축을 한번 띄워보면요. 네,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얘기입니다. 2017년 1월 이 특검 수사로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자,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긴 했지만 영장은 당시 기각이 됐었죠. 구속 직전까지 가셨는데 심경 한 말씀만 하시죠. 자, 그러나 특검은 다시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구속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세가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건데요. 자, 그 이후에 또 구속 기소가 되면서 6개월 뒤 1심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합니다. 8월이죠. 이 최저점을 또 찍게 되는 건데요. 자, 구속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이 됐고 2018년 2월 2심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해 석방이 됩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해 8월이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다시 또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이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자,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을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볼 수 없을지는 밤 늦게 또는 말씀해드린 것처럼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자,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부정거래, 이 시세 조종 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좀 어렵다고요. 쉽게 말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자, 2015년 7월인데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안이 가결이 됩니다. 합병 비율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1대 0.35입니다. 그러니까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약 3배가 더 높다는 건데요. 자,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내가 가진 주식이 더 싸냐 이런 반발이 거세겠죠. 나는 합병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할 겁니다. 자, 이때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요. 그때 그 기준 가격 57,234원입니다. 자, 합병에 반대했던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실제로 이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 삼성물산 지분을 팔아치웠습니다. 자, 만일 삼성물산 주가가 이 가격보다 더 떨어지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것 봐라, 내가 합병에 반대하지 않았냐며 회사에다 주식을 팔 가능성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합병은 더 어려워지겠죠. 자, 이때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 8월 6일까지였습니다. 자, 회사로서는 그 기한까지는 주가가 이 기준가 아래로 떨어지는 걸 막아야 했을 겁니다. 자, 삼성물산, 이 레미땡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죠. 2015년 상반기 서울에 단 300여 가구밖에 공급하지 않았지만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이 통과된 다음에 하반기에 약 11,0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합병을 앞둔 제일모직 역시 당시 자사주 4,400억 원어치를 사들이는데요.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7월 28일 이 삼성물산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주주들이 너도 나도 팔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던 찰나 그 당일인데요. 삼성물산이 2조 원 규모의 이 해외 공사를 따냈다라는 사실을 공개합니다.
주가는 당연히 올랐겠죠. 사실 당시 계약은 5월에 체결된 것이었는데 이후에 공시를 한 겁니다. 자, 이후 매수 청구 기한까지 삼성물산 주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했고요. 합병에 지장을 줄 만큼의 청구는 들어오지 않아 합병을 마치게 됩니다. 사실 합병 결의 이후에 이 삼성물산이 호재성 정보를 공시하고 또 제일모직이 자사주를 대량 매입한 것 그 자체는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이유 또 목적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삼성물산 주식 본인이 갖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지 않아요.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았죠? 예, 제일모직 주식만 갖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두 회사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재산을 그룹 전체의 사실상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바꾸는 삼성그룹의 3세 승계 과정에 완성지는 아니지만 거기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대주주인데 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의 주식을 보유한 이 삼성의 사실상의 지주회사는 삼성물산이었죠.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을 해야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정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겁니다. 자, 검찰은 이 사실을 이재용 부회장도 알고 있었다며 영장 청구에까지 이르게 된 건데요. 자, 오늘 이 부회장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인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하신 적 정말 없으십니까? 직원을 수사해서 지시 있었다는 정황이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3년 만에 영장심사 맡게 되셨는데 신경 어떠십니까? 자, 삼성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법과 이 규정 그리고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합병 자체에 불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보고를 받고 말고는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즉, 이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건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동시에 삼성 측은요,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여부가 타당한지 그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했었죠. 거기에 이어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삼성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석방 이후에 활발한 공개 행보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인도 현지에서 또 삼성의 투자 협약식은 물론이고 청와대 행사에도 수차례 초청을 받아 종종 만났습니다. 자, 최근에도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고용 창출, 또 투자를 내가 직접 챙기겠다 이런 약속도 했었는데요. 자, 물론 이 같은 약속,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삼성이 우리 경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구속 갈림길선 이재용, 경제 위기 극복 여론전 나선 삼성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한 번 구속 기로에 섰고요. 아까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 아마 내일 새벽쯤 돼야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내일 저희가 본격적으로 결론을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시킨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이 이제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는 그만큼 물증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결의된 이후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두 회사 주가를 함께 띄운 것 외에도 합병 전에 계획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주식을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를 이 부회장도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다는 입장인데요.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과 합병 방안 등 현안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옛 미전실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프로젝트 G라는 시나리오를 구상해서 실행했다는 겁니다. G요? 프로젝트 G요? 삼성이면 S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프로젝트 S? 이게 거버넌스의 G라고 하는데요. 거버넌스의 G예요?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비공개 프로젝트인데 오늘 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최종중 전 미래전략기획팀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네, 그동안 삼성과 관련한 여러 문제 제기를 해온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도 검찰이 확실한 무언가를 쥐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결정할 때 내부 이견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서 검찰이 충분히 범죄 행위를 소명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이 부회장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꺼다 놓은 보릿자루죠. 이게 무슨 재벌 총수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허수아비 경영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분은 구속되든 말든 삼성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리 가면 바보, 이리 가면 범죄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걸 알고 지금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반면 삼성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고 반장, 불법 행위도 없었고 또 구속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펼칠 걸로 예상이 되죠. 네, 일단 삼성 측은요, 이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주가를 방어하는 건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주장입니다. 특히나 이 부회장이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또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을 경우 구속한다고 돼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대기업 총수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검찰의 수사가 1년 6개월간 이어진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측이 요청했던 수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오는 11일에 소집 여부를 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검찰은 위원회에 참석할 시민위원 선별 작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네, 도주 우려는 모르겠는데 증거인멸은 검찰은 좀 다르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동안 보고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총수의 신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충분히 이제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아마 펼칠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 반장,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심사가 진행 중인데 흔히 말하는 찬과 방패의 대결도 아주 뜨겁다면서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바 있었는데 아주 끈질긴 인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악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을 맡고 있죠. 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가 이번 사건을 맡아왔는데요. 이 옛 특수 4부라고 부르는 게 아마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 부장검사는 2016년 말 이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이 돼서 이미 그때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적인 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온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두 차례 영장 청구 끝에 당시 구속을 시킨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만일 발부가 된다면 이 부장검사에 대한 소위 삼승 저승사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 같은 이미지는 좀 확고해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수사팀에는 삼성 바이오 회계 부정 의혹을 초창기부터 맡아온 최재원 부부장 검사나 또 과거 박영수 특검팀에서 삼성 합병 의혹을 담당했던 현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한마디로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가진 전직 검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내기로 했던 최재경 변호사가 사실상 수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울 서부지검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 최소 검사장 이상을 지낸 변호사들도 법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소위 특수통으로 꼽힙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영장 심사를 앞두고 대법관 명순위로 꼽히기도 했던 한승전 전주지방법원장도 추가로 변호인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최 반장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최 반장이 궁금한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최 반장에게 궁금한 게 최 반장에게 하나 있는데 한때 법조를 이렇게 주름 잡았었잖아요. 이렇게 화려한 주름까지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을 하면 돈은 누가 냅니까 이거?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사 비용을 저희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게 지금 형사 고소 자체가 고발 자체가 법인에 대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사건 자체는 일단은 물론 법인에 대해서도 고소가 이루어진 게 고발이 이루어진 게 있겠지만 지금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 개인 그리고 최지성 전 부회장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이제 형사 처벌이기 때문에 일단 이 개인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 법인이 지불을 하게 되면 사실상 배임 같은 이제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아마 이번 사건도 이재용 부회장 개인이 이제 변호사 비용을 담당할 걸로 보입니다. 만일 회사 법인이 담당했다면 그건 배임죄로 나중에 또 다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건 기본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네, 좋습니다. 조 반장이 그걸 되게 궁금해했군요. 네, 그 특수통끼리의 선후배 간의 대결 만약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요 저희가 내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정의기억연대 관련해서요. 주말 사이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아까도 제가 간단히는 언급을 했습니다만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인 손모 씨가 지난 6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현재 국과수에 의뢰해서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에 대한 수사와는 별개로 이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손 씨는 최근 검찰이 쉼터를 압수수색한 이후에 압수수색으로 힘들다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원도 성명을 냈습니다. 고인은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검찰은 애도를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정의원 사건과 관련해 고인을 조사한 사실도 없고 출석 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윤미향 의원은 검찰과 언론을 향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서 기자들이 대문 밖에서 생중계하며 마치 쉼터가 범죄자 소굴처럼 보도를 해대고 검찰에서 쉼터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또 오늘 자신의 의원회관 앞에 있던 기자들을 향해서도 무엇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것이냐, 내가 죽는 모습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고인의 죽음을 놓고서요. 통합당 내에서 나온 반응을 놓고서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사망 경위 등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이 또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통합당 위안부 피해자 진상규명 TF 위원장이기도 한 이 곽상도 의원이요. 한 언론을 통해 민주당의 책임을 요구하는 좀 과정이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윤미향 의원 대신 엉뚱한 분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한 걸 두고 좀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 발언을 좀 문제를 삼으면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기가 찬 발언이다. 이 몹시 부적절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앞서 제가 속보로는 전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원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죠. 네, 이 문재인 대통령 말씀드리기도 좀 조심스러울 정도로 논란이 혼란스럽다라고 좀 오늘 띄웠는데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또 여성 인권과 평화 등 위안부 운동에 대의는 굳건히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여성 인권 운동가가 되어 활동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문제로 만드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미 하원에서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생생하게 정언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담은 위안부 결의안 채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후원금 논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에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운동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라고 좀 비판하면서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모금 활동을 좀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관련해서는요. 지금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요. 속보를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삼성 합병 승계 의혹 이재용 구속 기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지역 감염 사례 전원이 수도권에서 확인됐습니다. 양천구 탁구장부터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 또 하루 수천 명이 방문하는 롯데월드에 다녀온 고3 확진자까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증상이 있든 없든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도권 일대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준하는 다중시설 운영 제한 조치가 내려졌죠. 신 반장이 관련한 소식들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2차 감염이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클럽에 다녀온 인천 학원 강사를 통해 학생이 옮고 동네 노래방을 통해서 인근 지역인 부천 돌잔치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이틀 50명을 넘었습니다. 경기 부천의 쿠팡 물류센터에 이어서 노회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새로운 진원지로 떠올랐습니다. 네, 코로나19 도대체 언제쯤이면 사라질까요?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하루 새 38명이 늘어 11,814명이 됐습니다.
이 중에 지역 발생이 33명, 서울, 경기, 인천 등 전원 수도권 발생입니다. 이 꿈과 희망의 나라 롯데월드를 방문한 고3 학생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옮았냐고요? 그걸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어제 확진된 중랑구 원묵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그 경로를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등교했고 현재 전교생 및 교직원 그리고 가족과 지인 총 800여 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걸렸는지 놀이동산에서 걸렸는지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됐든 접촉자 수는 1000명 단위입니다. 학교는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운동장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했고요. 또 방역당국은 롯데월드 방문자 2000명 중 밀접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5일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롯데월드를 방문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는 게 좋고요. 서울시민은 홈페이지에 신청만 하면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스크를 썼으니까 문제 없겠지. 운동을 하면 면역력도 좋아질 거야. 둘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요. 운동을 하면 숨이 차고 나도 모르게 마스크를 내리게 됩니다. 혼자라면 모를까 이 체육관이 집단 감염 진원지가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양천구 탁구장 관련 확진자도 41명으로 늘었고요. 지난달 28일에 여러 동호회가 참여하는 대회까지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른바 떴다 방식 영업을 하는 미등록 다단계 업체도 방역에 취약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관악구의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도 52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소재 탁구장 총 350여 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자제하고 그리고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다단계 후원 방문 판매, 방문 판매 사업장 등 3개 위험업종 총 7,333개 이 장소에 대해서 방역 수칙 준수 명령을 내립니다. 이 확진자의 90%가 넘게 수도권에서 나오자 정부는 수도권 전역에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행 전후의 주말을 비교해 보니까 이동량은 딱 1%밖에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 밖에 안 나가는 게 답인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천은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이 숫자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선포하자니 가까스로 시작한 등교 개학, 슬슬 살아나는 지역 경제가 다시 위축될 게 걱정입니다.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단계가 이 단계에 맞는 효과를 내려 그러면은 상당수 민간 부분을 위축시켜야 됩니다. 민간 부분의 기업 활동이나 영업 활동들을 위축시켜야지만 그 효과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나 혹은 서민층의 삶, 경제 활동 자체가 상당 부분 영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들입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게 뉴 노멀 라이프입니다. 오프라인에선 꼭 필요한 경제 활동만 하고 모임이나 종교, 문화생활은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방구석 콘서트를 열고 또 온라인 예배를 보고 사실 정치부 회의도 이 재택에서 온라인으로 회의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또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예전에 한번 소개했었던 바로 이 모자입니다. 자, 중국의 한 학교가 등교 계약을 실시하면서 이 거리 유지를 위해서 아예 모자에 1m짜리 막대를 달았습니다. 제가 옆자리 조반장에게 만들어준다는 걸 아직까지 좀 못 만들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아이디어는 메이드 인 루마니아 신발입니다. 자, 루마니아 오페라 하우스에 납품을 하는 수제화 장인 그레고레 럽이라는 사람이 앞코 길이가 75cm에 달하는 구두를 만들었습니다. Și uite așa, încet, încet se naște pantoful pentru distanțarea socială. Și așa că pantoful este terminat. Am văzut că lumea se înghesuie, nu respectă. Și am zis, haide să facem un pantof care ori să-i pedepsim, ori să umble chiar cu ei. Și atunci m-am gândit că poate o să păstreze distanța. 네, 비교할 수 있는 사진도 한 장 준비해봤습니다. 이쪽이 일반 구두, 뒤에 있는 게 거리두기 구두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는 취지로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신발은 둘이 신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75cm 곱하기 2, 그러니까 마주본 상태에서 약 1.5m의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100유로, 우리 돈으로 한 14만 원 정도고요. 이틀이면 주문 제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Non sono donne di Anglia. Am întâlnit totul pentru spectacol. Doamne, nu soțul meu vrea, cum adică? Soțul meu vrea să umble cu ei pe stradă. Am mirat. 네, 저도 국장 선물로 한 켤레 주문해볼까 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탁구장, 방판업체, 롯데월드까지 서울시민 누구나 코로나19 무료 검사입니다. 네, 조금 전에 신반장이 누구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국장 선물이라고 예. 그랬죠? 제가 제대로 들은 거 맞죠? 예. 기대할게요, 신반장. 네. 좋습니다. 근데 정치부회의를 재택으로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아요? 저는 뭐 생얼도 괜찮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최 반장은 또 분장을 안 하면 또 힘들잖아요. 네, 가끔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렇죠? 네. 최 반장이 그래도 잘 받아주네요. 자, 롯데월드 방문한 고3 학생 관련해서요. 아직까지 최 반장,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래도 알아보시는 분들 많기는 알았어요. 하더라고요. 네. 넘어갑시다. 네, 이 원목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자, 친구들과 함께 지난 5일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마스크를 쓰고 방문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방역 당국은 해당 학생의 바이러스 배출량 수치가 높지 않아서 아주 많은 전파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학생은 지난달 16일부터 기침 또 인후통 증상이 있었고요. 지난달 20일 등교를 한 다음에 선생님의 권유로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괜찮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롯데월드를 갔다가 다시 확정 판정을 받은 건데요. 같이 놀이공원을 갔던 학생들은 일단 음성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해당 학교인 원목고등학교 이 전교생 그리고 교직원,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등 약 800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아까 제 신반장이 얘기했던 양천구 탁구장 관련해서요. 감염 규모가 커진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단 지금 관련 확진자가 40명이 넘었습니다. 41명인데요. 실제 탁구장을 방문한 사람이 22명이고 경기도 용인시 큰나무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가 19명이 됐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이제 둘을 별개로 봤는데 사실상 묶일 수가 있는 거군요. 양천구 탁구장 발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이 네. 탁구장에 갔던 사람이 이 해당 큰나무 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에 거기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 감염 사례로 지금 묶어서 숫자를 세고 있고요. 지금 양천구에서 확진자가 나온 탁구 클럽이 3곳이 있는데 이 중 한 곳에서는 인근 지역의 탁구 동호회가 모여서 교류 대회를 연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운동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또 호흡수가 많아지면서 비말 발생, 침방울 발생이 상당히 많고 또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지하인 곳도 있었고 또 2층 지하가 아니지만 환기가 안 된 상황에서는 상당수 많은 분들이 호흡기 통한 전파가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2일 구로구 70대 남성의 최초 확진 후에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52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직원과 업체 방문자 19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실내에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판매 교육을 하고 또 어르신들을 불러다 홍보관에서 판매를 하는 운영 방식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관할 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업체의 경우에 이른바 떴다 방식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방역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해서는요. 오늘 새로운 집단 감염으로 또 번졌는데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중국 동포 쉼터가 있어요. 거기 거주자들 중에 최소 9명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습니다. 지금 최초 확진자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리치웨이를 방문한 확진자가 있었고 그 이후에 동포교회 쉼터 거주자와 교회 관계자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여 명 된대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8명이 추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확진자 포함하면 최소 9명이 지금 이제 확진이 된 그런 상황이고 마지막에 이제 조 반장이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서울 지역의 곳곳에서 좀 터지고 있는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뭐 깜깜이 확진이라고 할까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이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확진 환자를 깜깜이 확진 또는 뭐 조용한 전파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서울 지역에서 지난 5월에는 이 수치가 2.5% 정도였는데 이달 들어서 13.2%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확진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재생산 지수도 1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징조라고 판단한다면서 이번 주말이 이 중대 고비가 될 것이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이 탁구장 350여 개소에 대한 운영 자제 권고를 내리고 리치웨이 등 이 방문 판매 업체들의 상품 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레이션 등 이른바 홍보관 형태의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 금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네, 이번 주가 중대고비라고 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사실이잖아요, 또 그죠? 매 주마다 지금 또 고비를 겪고 있으니까요. 이태원 클럽 갔다 확진된 후에 직업을 무직이라고 속였던 인천 학원 강사가 있잖아요. 그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데 그러면은 수사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럴 순서가 좀 그런 순으로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인하대병원에서 이 격리 치료를 받아왔었는데 인천시에 따르면 이 학원 강사가 지난 5일에 완치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다른 질병 좀 치료를 위해서 다른 병동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어떤 질병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입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료진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앞서 이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진술을 했고 이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조회 결과 학원 강사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학원 학생들과 동료 교사, 또 과외 남매 학생, 또 코인 노래방을 통해 부천 돌잔치와 쿠팡 물류센터 등의 대규모 집단 감염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죠.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 7차 감염 정도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앞서 인천시는 이 A씨의 거짓말로 최소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됐다며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고 조만간 경찰이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아까 시작할 때 제가 강재영 반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북 전단 관련해서 이제 북한에서 여러 번 이제 강경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특히 이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로 상당히 강경한 발언이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폐지하겠다, 폐지를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안 받았다는 얘기를 아까 강재영 반장이 했죠. 그럼 오후 5시에도 전화를 우리가 할 건데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속보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속보가 막 들어왔어요. 네. 그럼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고요. 일단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지난 4일이었죠. 저도 네. 발제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이 대북 전당 소위 삐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남북 연락사무소 폐지할 수 있다 엄포를 놨었고 하루 뒤 북한의 통일전선부 대변인 명의로 결단코 폐지를 하겠다라는 담화문이 또 이어서 나왔습니다. 이 주말을 보낸 뒤에 오늘 아침 우리 정부가 연락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또 받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네. 전화는 계속 받아온 거죠? 네. 전화를 안 받은 적은 없었던 그러니까 이게 거죠? 2018년 9월 14일에 이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하고 지금까지 1년 9개월 동안 원래 하루 2번 정도 전화를 하거든요. 네. 9시, 5시 2번 네. 전화를 하는데 여태까지는 한 번도 빠짐없이 2번 통화를 해왔었는데 네. 오늘 아침에는 받질 네. 않았던 겁니다. 잠깐 통일부 대변인 설명 들어보시죠. 오늘 오전 연락사무소는 예정대로 북한과 통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북측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측이 통화 연결 시도에 대해 전화를 받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 통화는 불발이 됐지만 조금 전 오후 5시 마감 통화는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통일부 설명을 좀 보니까요. 남북 연락 협의가 평소대로 진행이 됐다. 오전에 왜 전화를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라는 설명이 짧게 있었고요. 어쨌든 통화가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졌으니까 이 북측이 엄포를 놨던 폐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일단 좀 관측을 해보고 오늘까지는 그런 거죠. 네, 앞으로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저희가. 좀 밀당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 사실상 파국이 된 듯한 그런 분위기가 아까 있었잖아요. 관련한 언론 보도도 많이 있었는데 오후 5시에 남북 간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만에 공개 활동을 했는데 우리 측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어제 노동당 정치부회의는 아니고요. 정치국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정치국회의는 좀 다릅니까? 정치부회의하고? 예. 네, 김정은 위원장이 화학공업 발전과 평양 시민 생활 향상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는데 대북 정단은 물론이고 남북 관계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북한 매체들은 연일 탈북민과 남한 당국을 비난하는 항의 집회와 기고문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도도 그렇고요. 대북 전단 문제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다루지 않고 김여정 부부장에게 완전히 일임하는 그런 분위기죠. 네, 일각에서는 이른바 이
백두혈통이라 지금 불리고 있는 이 김여정이 명실상부한 2인자 반열에 오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여정의 담화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이 북한 통일전선부가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의 경고라면서 마치 김정은 위원장의 훈시를 따르는 듯한 행동을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청와대 발제는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역 감염 전원 수도권 서울 시민 누구나 무료 검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 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등교가 시작되면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했는데요. 아직까지 학교 내 2차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안전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등교 날인데 기분이 어때요? 좀 떨려요. 처음엔 좀 학교 안 가서 좋았다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재미가 없어져서 학교 오고 싶었어요. 온라인은 그냥 여기 앉아서 하는 건데 하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만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직접 나와서 방역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등교 수업이다 보니 방역에 더욱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수업 시간 때 학생들과의 대화를 채도록 절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급식소에서 쉬는 시간 같은 때 그때 학생들과 되도록이면 거리두기 그리고 가급적은 말을 조금 줄이기, 접촉 같은 걸 줄이고. 학생들은 건물 입구에서 이렇게 줄을 서서 체온 체크를 하고요. 교실로 들어가 손을 소독한 뒤에 수업을 받게 됩니다. 교실이나 쉬는 시간에 복도 등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학교에서 발생하는 거는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학살의 위험이 진짜 많잖아요. 아무리 거리 띄우기를 한다고 해도 학생들이고 어떤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뭐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이제 그 학생들 등교 인원들 이렇게 조절해서 하긴 하지만은 근데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마스크 하는 문제도 힘들고 또 뭐 에어컨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환기하고 이제 병행하면서 신경을 써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죠.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을 찾아와 봤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30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스크를 낀 채로 수업을 받는 학생도 수업을 하는 선생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밖에 앉아있지 않았는데 벌써 덥습니다. 마스크 쓰고 수업을 하시면 굉장히 답답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마스크 쓰고 수업하면 너무 숨이 차고 좀 답답해서 벗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도 덥지만 해야 하니까 계속 쓰고 수업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잘 협조를 해주나요? 네, 오히려 아이들이 되게 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어서 계속 끼고 있는데 아이들도 땀이 나고 덥기는 하지만 또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열심히 따라주고 있습니다. 학교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모두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의 강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4차 등교 또 아까 이제 강 반장이 99일 만에 이제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보니까요 방역 차원에서 이게 학년별로 그 분산해서 등교하는 학교가 많던데 오늘 갔다 온 학교는 어땠어요? 네, 해당 학교 역시 밀집도를 낮추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분산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 교육을 받는 학생을 제외하고 오늘 5학년 학생 123명만 등교를 했는데요. 새학기 들어서 처음으로 등교하는 6학년은 이번 주 금요일에 가장 인원이 적은 1학년들과 함께 등교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학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학교에 오게 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수도권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3분의 1만 하루에 등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 차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강 반장이 설명한 대로요. 매일 등교하는 고3을 빼고는 무늬만 등교다 이런 얘기도 좀 있잖아요. 사실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취재를 나가기 전에 학부모 커뮤니티를 가보니까 그래도 학교를 가는 게 낫다라는 의견과 무늬만 등교다라는 의견들로 극과 극으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들에게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중간에 생각이 이렇게 바뀐 분도 있더라고요. 함께 들어보시죠. 근데 1학년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학교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처음 가는 건데 한 번도 안 가고 그러면 물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적응을 얼마나 하겠냐 하겠지만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처음에 주 1회 등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반대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큰 아이는 오늘 학교 처음에 갔고 작은 아이가 지금 3번째 이제 학교를 가게 돼요. 근데 학교를 보내보니까 주 1회라도 학교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작은 아이 처음에 갔을 때 좀 실망을 해서 왔어요. 친구하고 손도 잡지 못하고 마스크 벗지도 못하고 말도 건네지 못하고 좀 그런 제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불편하고 좀 많이 낯설었나 봐요. 근데 이제 2번째 갔을 때부터는 급식도 맛있고 학교 활동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요. 등교 수업 중단해달라는 요청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현장에서 만나본 선생님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현장에서 만난 교장 선생님은 교과 수업 외에도 인성교육과 사회성 발달 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대면 수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주 1회라도 학생들이 어차피 저희가 학교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은 그래도 친구가 누구인지, 우리 선생님 누구인지 어떤 사회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지 아니면 잠정적으로 끊길지 모르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조금씩이나마 익혀가야 되지 않을까. 네, 오늘 드디어 전국 모든 학년이 다 등교하면서요. 학교 내 방역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주가 상당히 또 고비가 될 걸로 보이죠. 저희도 중간 점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반장, 다음 현장 또 기대해 볼게요. 네. 네, 잘하죠? 네. 네, 잘해요. 조반장 고반장도 열심히 해요. 있는 것보다 조반장 있는 것보다 네. 활기에. 조반장 지금 얼굴이 지금 어두워졌어요. 네, 좋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은 33년 전 이한열 열사가 쓰러진 그날입니다.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동료의 품에서 피를 흘리던 이 열사의 모습은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죠. 민주화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지만 아직도 그날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민주화의 역사를 새겨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죠. 관련 소식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육시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이한열 열사의 죽음. 한열이를 살려내라. 시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이한열 열사가 쓰러지기 5개월 전 이미 사람들은 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그렇게 한 생명이 꺼져갔습니다. 경찰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혹행위는 결단코 없었습니다. 아니 그럼 어쩌다 죽었단 말입니까? 그게 그 조사받는 와중에 그 조사관이 책상을
책상을 그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응? 선배가 있는 곳을 불나며 자행된 경찰의 모진 고문에도 박종철 열사는 목숨을 다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지키려고 애썼던 그 선배 박종훈 씨는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분이 그 당을 선택해서 갔을 때 박종철 씨 유가족들이 받은 상처는 너무 깊었어요. 이분들에겐 같은 편인 거예요, 그게.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과 같은 진영으로 갔다고 하는 상처가 있어서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제가 하긴 남다른 역사인식을 가진 분들도 간혹 있긴 하니까요. 저희들 새로운 희망으로 좋은 결실을 맺자고 하는 신년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거 보고 울었다는 기사만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밝혔습니까? 보수 정부에서 밝힌 겁니다. 역시 공안검사 출신은 뭐가 달라도 다른가 봅니다. 전두환 정권이 과연 그랬을까 싶습니다. 오늘 공개된 당시 보도 지침입니다. 서울대 학생 시위 기사 비판적 시각으로 다뤄줄 것, 학생의 날 데모 기사 보도하지 말 것, 언론의 말 그대로 재갈을 물렸던 그 정권입니다. LA 운동화, 이한열 열사가 33년 전 6월의 그날 신었던 운동화입니다. 독재 정권의 폭압에 깨져나갔던 시민들의 삶처럼 그의 운동화도 산산조각이 났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떨어져 나갔던 그 조각 하나하나를 다시 모아 지금은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운동화에 새겨진 역사의 기억은 아직 단단하지 못합니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6월 항쟁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의 삶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6월 항쟁은 살아있는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국회에 제출했던 대언안입니다.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0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 반석 위에 아로새길 때가 된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뒤 돌아갈 터를 잡았습니다. 기존 사저가 있던 경남 양산입니다. 문 대통령의 기존 사저는 양산 매곡동에 있습니다만 인근의 하북면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새 사저 부지를 마련한 이유는 경호 문제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으로 내려가시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퇴임 뒤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이후에 무슨 전직 대통령 기념사위라든지 무슨 현실 정치하고 계속 무슨 연관을 가진다든지 그런 거 일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대통령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아마 이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봉하마을의 꿈, 오랜 친구와 함께 이루고 싶었던 그 꿈을 다시 꾸고 싶은 듯합니다. 비록 일부는 아직까지도 악몽으로 남아있지만 말입니다. 그건 이미 퇴임한 대통령 가지고 이 집을 아방궁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면서 온 보수 언론에 도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뭐 묘역에 뭐 참배까지 하러 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완벽한 가짜 뉴스로 판명난 노방궁 공격. 하지만 당시 저작거리에선 진실이었습니다. 새삼 청와대가 왜 구구절절 부지 매입 배경을 설명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임무수행 불가 판단을 내린 만큼 부득이하게 이전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신 매곡동 자택 규모보다 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저 부지 매입비는 대통령 사비로 충당합니다. 금싸라기 땅인 강남 논현동이나 내곡동에 사저를 마련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나저나 퇴임 뒤 조용히 살고 싶다는 문 대통령의 소망이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방문객들이 몰려 시끌벅적하다니 말입니다. 손주를 자전거에 태우고 유유히 동네 나들이를 나서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퇴임 뒤 잊혀진 사람 되고 싶다. 양산의 터. 네, 지난주에 저희가 짚어봤지만요. 요즘 여권의 근현대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한창이잖아요. 어제는 이제 봉오동 전투 승리 100주년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와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에 직접 관련된 글을 남겼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계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와서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독립군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기리는 일은 국가의 책무임과 동시에 후손들에게 미래를 열어갈 힘을 주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항일 무력 투쟁사에서 이 최초의 승리인 봉오동 전투를 이끈 영웅인데 이 스탈린 정권의 한인 강제이주 정책으로 연해주에서 비참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3.1절 기념사에서도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봉환해 안장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는데요. 이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홍 장군 유해를 봉환한다는 계획까지는 세웠었는데 현재 이 코로나19 사태로 다소 미뤄진 상황입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정확히 말하면 네. 백선엽 장군 건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를. 이 건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홍범도 장군이 일제와 맞서 싸운 영웅이지만 백선엽 장군도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라면서 백 장군에 대해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백 장군의 친일 행적을 거론하며 국립현충원 안장에 반대하고 있는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안 대표는 친일파 파묘 법안에 대해서도 현대사를 자신의 주관적 관점으로만 해석하면 국민 화합의 기세가 아니라 갈등의 씨앗이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선엽 장군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규정한 친일 행위자입니다. 현재 여당에서 파묘를 중하고 있는 이들도 이때 정부에서 친일파로 인정한 인사들입니다. 적어도 친일파라는 점에서는 주관적 관점은 아닌 듯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소식인데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너튜브라고 그래야 되나? 네, 관련 인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면서요? 네, 그 너튜브 채널 이 가로세로 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 그리고 김세희 전 MBC 기자 그리고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강남검찰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자, 이들은 지난해 3월 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조 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이라며 사진까지 공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소유한 차량은 포르쉐가 아니라 아반떼였다고 하고요. 이 조 씨는 강 변호사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를 했었는데 그 수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김용호 전 기자는 또 다른 이 너튜브 채널에서 그냥 유튜브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다들 아시니까 유튜브라고 할게요. 네.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전 장관이 유명 여배우를 후원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경찰은 이 건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너튜브 그러니까 또 다른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헷갈려요. 네, 사실 저희도 유튜브로 지금 같이 중계를 하고 있는데 네.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잊혀진 사람 되고 싶다. 양산의 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법에 정해진 상임위원회 구성 완료 시한이 오늘까지였는데요. 여야는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기존 주장만 반복하면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다만 원구성 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은 여당 단독 구성은 일단 피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관련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회법 제41조 3항 상임위원장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한다. 자,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첫 집회일부터 3일째 되는 날은 오늘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회법이 정한 국회 각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은 바로 오늘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야는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서 남용하고 또 상원처럼 군림해 왔던 것이 지금 우리 국회가 지켜야 될 전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법사위원회를 집착하고 있습니다. 합의해주면 나누어주고 합의 안 해주면 몽땅 다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국회 독재, 입법 독재의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관건은 법사위였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를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인 겁니다. 도대체 이 법사위원장 자리가 뭐길래 이렇게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걸까요?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법사위는 이 단원제인 우리나라 국회의 상원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진짜 법안이 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통과돼야 하는데요. 그 전에 무조건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체계 작구 심사권이라고 합니다. 자, 법사위는 법무부와 법원, 감사원 등 소관기관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법안의 심사 과정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 법사위는 그동안 여야 충돌이 잦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안 들어본 거거든요. 위원장 권한이고요. 회의 진행도 위원장 권한입니다. 실력기념실이 끝난 다음에 나도 이런 거 해줄까요? 마이크 잡고 핸드폰 말씀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니지 뭘까요? 그러면 안 되죠. 위원장이 이렇게 똑같은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감을 짓냐? 뭐야?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가 먹는 한살 이런 당신이? 뭐야 이게 지금? 당신이야 이런? 제가 발언권 얻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좀 들어보셔요. 듣기 싫어요. 그럼 나가세요.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뭐 아주 정말 치열했습니다. 자,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지난 주말에도 여야는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도 있었는데요. 논의 시작 전부터 여야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손좀 잡아주시죠. 코로나에 손 안 잡는 겁니다. 별로 손 잡을 기분이 아닌데. 그래도 표정은 웃고 있네요. 자, 어제 회동 결과도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여야는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회동 직후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렇게 회동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진전이 전혀 없어. 우리는 법사위 무조건 둘 수 없다. 저기는 무조건 가져가겠다. 더 이상 진전이 전혀 없는 거죠. 조금 좀 좁혀졌다라고 봐주시나요? 아직. 좀 더 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났습니다. 회동 전 이 통합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름이 긴데 자, 먼고 하니 각 상임위 인원수를 정하는 절차부터 먼저 하자는 겁니다. 각 상임위별로 인원을 얼마나 둘지 또 각 당별로 몇 명씩 배분할지 등을 정하자는 거죠. 당장 오늘 안으로 상임위 구성을 마치려 했던 민주당은 통합당의 제안을 일단 수용했습니다. 여야는 특위를 구성해 상임위 정수 조정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원구성 협상도 일단 시한이 연장이 됐습니다. 자, 원구성 상황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딱 일주일 지난 셈인데요. 당 안팎에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보수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발언부터 기본소득 공론화까지 연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대통합의 소위 결과가 지난번 총선의 소위 결과로다가 나타났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서 보수라는 단어를 다 지워버리려고 그러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보수라는 이 말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당 안팎에선 다소 떨떠름한 반응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보수라는 말 쓰지 말자고 하는데 저는 썩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보수 진영, 우리 진영의 어떤 행태나 이런 것들 또 돌출된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어요. 네,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즘 장제원 의원의 비판이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온 이후 대여 투쟁력이 현격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야성을 상실했습니다. 셀 수도 없는 민주당의 헛발질과 전행과 독선에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은 비판 한마디 없습니다. 이렇게 뭐 반발도 나오지만 일단 상당수의 당내 구성원들은 침묵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모르겠습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동의의 침묵인지 아니면 반발의 침묵인지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듯합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의 일주일 관련 이야기 들어가서 더 해보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숨고르기 들어간 여야 원구성 시한 넘겨. 김종인 위원장 취임이 벌써 일주일이 흘렀네요. 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기본소득이 정치권에서 공론화가 됐다는 점을 하나 꼽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소득을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 주장한 건 네. 아닌데요.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공론화된 건 분명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기초연금 이슈를 뺏겼던 것처럼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기본소득 논의도 어느새 통합당의 어젠다를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본소득 논의가 정치권에 던진 파장이 큰 겁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주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통합당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벌어진 데 대해서 대환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기본소득 논의뿐만이 아닙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일 취임 일성으로 진보보다 더 앞선 진취적인 정당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만큼 좌우 이념과 관계없이 실용적인 정책을 적극 제시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은 뭐 비대면 진료 확대, 리쇼어링 그러니까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위한 재정 지원, 또 뭐 4대 보험 확대, 데이터청 설립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통합당 비대위 산하에 경제 혁신위가 곧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김종인표 각종 정책 발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신 반장, 통합당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면서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6월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죠.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통합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고요. 통합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1.2%포인트 오른 27.5%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0.5%포인트 떨어진 41.6%를 기록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소폭 하락, 통합당은 소폭 상승을 한 겁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들과 비교를 좀 해봐도 통합당 혼자 좀 상승한 게 좀 눈에 띄고요.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이 이런 결과에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아까 당내 반발 목소리 좀 들어봤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도 그중에 한 명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금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네, 홍준표 의원이죠, 이제는.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김종인 위원장의 기본소득 논의를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 제도를 실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을 하시는지 참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야 원구성 협상 소식 아까 이제 고 반장이 짚어봤는데 일단 오늘 여야가 파행은 면한 거죠? 네, 고 반장. 고 반장이 설명한 것처럼 이 원구성 완료 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충돌 국회는 그래도 피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났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상임위 위원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 구성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별로 위원을 몇 명씩 둘지 이거부터 정하자 이건데요. 민주당이 이걸 수용했고요. 여야는 오는 10일에 이 상임위원 정수를 합의를 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원구성 협상 시간도 연장된 셈이겠죠. 법사위원장 관련한 문제는 아직까지 전혀 타협점이 안 보이는 거죠? 네, 여전히 여야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자라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법위가 법무부, 법원 등 소관기관을 담당하고 법제위가 체계 작구 심사를 하도록 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나왔던 소식인데 이탄희 의원이 공황장애 사실을 고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그 사법농단 사태 등을 겪으면서 공황 장애를 겪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 잠시 국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탄희 의원은 국민들이 양해해 준다면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면서 초심을 간직한 이탄희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바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여야 막판까지 갑론을박, 원구성 시한 넘겨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천안이어 창녕서도 아동학대 논란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9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 감금됐다 숨진 사건이 있었죠. 경남 창녕에서도 심각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9살 딸아이입니다. 잠옷 차림에 앙상한 다리, 그리고 성인용 슬리퍼 차림. 의붓 아버지 폭행을 피해서 도망친 건데 딱 봐도 다급함이 느껴지는 행색입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멍이 가득하고 또 손에는 심한 화상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위기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노출되는 아동학대 사건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정부 대책을 촘촘하게 짜야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소식은 없어요? 네, 아직 영장 심사가 아주 길어지네요. 의자신문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원장 늦게 퇴근해야 되네요, 오늘. 오, 네, 늦게까지 축하해요. 그걸 지키려면요. 네.